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김용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아내가 암에 걸린 후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후 찾아온 우연한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잘 키우며 살았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일찍부터 두 아들, 승호와 민호를 키웠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언제나 자식들이 잘 자라주기만을 바랐습니다. 가게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운영되었고 우리 가족은 특별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늘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 성실하고 착한 학생으로 자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부러진 성격 덕에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에게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승호와는 달리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늘 집안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고 우리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승호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승호가 결혼할 때는 우리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며 아내와 저는 승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며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이후 작은 아들 민호도 결혼을 했습니다. 민호는 조금 더 천천히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의 밝은 성격 덕에 배우자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니 우리 부부는 드디어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웠고 그들이 각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아내와 저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유를 느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둘이서 식사를 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집은 한편으로는 적적했지만 그 적막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집중하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부부의 삶을 이제는 조금씩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꾸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아내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게 아닐까 싶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졌고 얼굴도 창백해지며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암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내는 늘 건강하게 지내왔고 큰 병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암이라니요?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웠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후에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입니다. 아내가 없이는 제 삶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그 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가게를 팔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동원해서 아내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병원 생활을 해야 했고 치료비는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입원비와 약값, 그리고 지속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당신만 잘 나으면 돼. 돈 걱정은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하늘처럼 높아 보였고 이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 승호와 민호에게 그동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를 위해서라면 분명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민호도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호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아들에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던 우리 가족의 사정을 꺼내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승호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주식에서 큰 손실을 봐서 지금 여유가 전혀 없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승호가 주식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큰 손실을 봤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날린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호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계속 사정을 설명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냐?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싶어 결국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이제 갓 아이가 태어난 상황이라서 전화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자상한 성격이니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부탁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역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도 이제 막 태어나서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여유가 없어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자식들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엄마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병실 옆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힘겹게 병상에 누워 있었고 저는 무력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힘없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지. 나 때문에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갈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던 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하고 고마워. 마지막으로 아내가 힘없이 건넨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세상에 남겨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지만 아내 없이 홀로 남겨진 노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저는 아내가 없는 빈 공간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 승호와 민호도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즈음 두 아들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병원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신 건 결국 아버지 책임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더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은 거잖아요. 아들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병원비를 요구했을 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도,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도 결국 저의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자식들의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물론 자식들의 비난이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한 자신에게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남겨진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치료비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게는 남은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게도 이미 팔아버린 상태였고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저에게 남은 건 생활고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막막한 마음에 저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공사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제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고 힘센 사람들을 선호하는 공사판에서는 저 같은 노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인력사무소에서 기다려도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사판에서 하루라도 일하게 되면 그 돈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 텐데 매일 헛걸음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일을 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승호는 여전히 주식 문제로 힘들다고 했고 작은 아들 민호는 아이가 어려서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냉정함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떠오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을 때는 그래도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저를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거리에서 폐지와 공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팔고 공병을 모아 팔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를 돌며 폐지를 모으고 그렇게 하루에 고작 몇천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저는 우연히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손에 쥔 돈은 고작 5천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즉석 복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권 한 장에 1,000원이라는 가격은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만약에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복권에 당첨된다면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몇 번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남은 2,000원으로 즉석 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복권을 긁을 동전조차 없어서 편의점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500원짜리 동전을 건넸습니다. 저는 복권을 긁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복권이 당첨될 리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복권을 긁어본 결과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몰랐던 저는 다시 편의점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1등 당첨이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라고 되물었지만 주인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친절하게도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가는 여비로 몇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하면서도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는 길.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절차를 거쳐 당첨금을 수령했을 때 제 통장에 5억 원이 찍혔습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은 약 4억 원이었지만 그 금액조차도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첨금을 손에 쥔 후 저는 우선 혼자 살기 적합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살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올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돈이 생기니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꺼렸던 제가 이제는 동네 주민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들과 게이트볼을 치며 건강도 챙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에 빠져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예전의 빈곤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쓸쓸함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힘들게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항상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평온하지만 쓸쓸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는 제 상황도 너무 힘들었어요. 승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버지로서의 저를 이해하고 회복하려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하러 왔느냐? 엄마가 그렇게 고생할 때 내가 어디 있었냐? 승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의 화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복권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사과는 결국 돈 때문이었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막 살림을 꾸려가는 중이라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아버지한테 복권 당첨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말도 승호의 말처럼 저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와서 아버지인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돈을 원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나를 외면한 기억이 떠오르며 지금도 돈 때문에 나를 찾았다는 사실이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자식들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얘가 그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